제가 봤을 때 분기별로 시장의 색깔들이 바뀔 것 같거든요. 저는 가장 좀 해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저는 제가 가진 생각은 연준 금리나 6월부터 시작한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생각해보는 게 내년도 주도주는 과연 뭐가 될까라고 하면은,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나라 이익 같은 경우도 지금 결코 나빠지지 않죠. 저는 내년도에도 외국인 바이 코리아 이어지지 않을까.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이제 2024년 새해가 돼요. 그렇죠. 2024년 내년도 증시는 어떠한 모습을 보일 것이냐. 지금 뭐 사실 계속 얘기했듯이 미국의 경기 침체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네네. 그게 약하냐 강하냐의 문제지. 네. 그로 인한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고, 네. 하여튼 변동성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전망을 해야 될까요? 일단 내년에도 시장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해볼만 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냥 내년도 시장에 대한 저희 생각들을 이제 도식화를 시키는 건데, 위쪽 그림의 영역들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위쪽에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은 내년도 코스피 예상 경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경로는, 저는 이번에 저희가 흔히 증권사들 연간 전망할 때 낼 때 상고하저냐 상저하고냐 이걸 가지고서도 많이 따지고, 언론에서도 내년도 증시는 뭐 상저하고 우세, 상저하고 우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번에 그러한 관점에서 벗어나서 그냥 분기별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제가 봤을 때 분기별로 시장의 색깔들이 바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1분기, 내년도 1분기까지는 지금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 연준과 관련된, 경기와 관련된 매크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증시 상단을 조금 막지 않을까. 네. 코스피 기준으로 2600에서 저항 뚫게 만들기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2600 이하에서 박스권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마도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나 뭐 주변에 제가 봤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연준이 내년에 금리 인하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네. 아니, 저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생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적으로 가면은, 야, 연준이 금리 대체 왜 인하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인하를 한다면은 언제 인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아직 의견 충돌이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령 연준이 금리 인하해야 되는 배경을 놓고서는, 야, 연준 금리 인하 과거 했던 거 보면은 경기가 나락가고 금융시장이 뭐 극심하게 위기 발생했을 때 그때 금리 인하를 한다. 혹은 반대로, 야, 2019년도 보험성 금리 인하 때 봐라. 그냥 단기 자금 시장 때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인플레이션이 지금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으니까 그걸로도 금리 인하할 수 있다. 이 의견 두 가지 진영들이 존재합니다. 또 금리 인하 시점을 놓고서는 일각에서는 내년 상반기 한 2번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네. 라는 이야기하고 있고, 뭐 골드만삭스나 일부 외사 같은 경우는 어림도 없다, 내년도 4분기에나 가능하다, 이러한 식으로 아직까지 의견 정리가 안 된 상태예요. 이것들이 전반적으로 내년도 1분기까지는 증시에 좀 상단을 저해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2분기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저는 가장 좀 해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저는 제가 가진 생각은 연준 금리나 6월부터 시작한다라고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2분기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하 시기 다가오네.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뭐 국채금리 같은 게, 시장금리도 1분기 때 변동성들을 조금 겪다가 이제 아래로 내려가고, 그리고 기업들 실적도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에 대한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해소를 해가면서 실적도 다시 위로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금리 내려가고 실적 올라가고 증시 입장에서는 좋은 장세죠. 이게 2분기, 3분기 때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4분기로 갈수록 이제 저희가 매 4년마다 그 겪는 미국의 대선 이벤트, 그렇죠. 이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들이 10월, 11월 달에는 조금 변동성들을 만들어낸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상저하고 상고하저 이런 성격이 아니라 1분기 때는 매크로 불확실성 장세, 2분기랑 3분기 때는 금융이랑 실적 장세, 4분기 때는 정치 장세. 저는 이렇게 좀 나눠서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정치가 금융을 또 그쵸. 좌우하니까. 네. 지금도 그래서 한국 보니까 정치인 테마주들이 지금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벌써부터 움직여. 한 3월부터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벌써 4월.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빨라져서 그런 네. 것 같아요. 확실히 저희 유튜브 영향력도 되게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랑 전반적으로 텔레 채널 이런 것들의 영향력들,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여담이지만 제가 올해 가을에 가장 조금 되게 인상 깊었던 사건이 그 10월 달에 그 헤지펀드 비레크먼이 자기 뭐 국채 포지션 청산했다고 하면서 5% 갔던 국채 금리가 순식간에 급락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거 보면서 야, 그 유명한 인플루언서 트윗 한 줄로 전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국채 시장이 이렇게 움직여도 되나? 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전반적으로 다들 투자들을 많이 하다 보고 SNS 이런 채널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예전과 다르게 전통 매체보다는 갈수록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영상 매체들이 훨씬 더 파워풀해지지 않았나 이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실적도 중요하긴 한데 네. 실적보다는 개인들에게 얼마나 꿈과 희망을 주냐, 아, 그쵸. 기대감을 주냐가 내러티브 요새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텔링이 맞아요. 오히려 더 먹히는 시장 같다는. 그렇죠. 전 내년에도 그러고 먹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조금 그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내년도에 주도주가 과연 어디서 나올 것이냐. 되게 잘 지적해 주셨는데 내년도에도 스토리텔링이 잘 되는 애들이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과거 10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주도 업종 유행했던 주식, 안 되면 소외당하는 주식, 언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됐던 주식들의 연중 주가 추이예요. 2014년도 화장품, 야 중국인들이 1인당 얼마 화장품 우리나라 사면은 실적 이만큼 펌핑된다. 이러한 논리로 올라갔던 화장품주들, 그 다음에 2015년도 바이오 버블 당시에 바이오주들, 뭐 2017년도 슈퍼사이클 온다, 반도체주들, 그리고 뭐 가장 작년에는 뭐 방산주, 2021년도에는 네카오라고 하죠. 네이버 카카오. 이런 애들 주가들의 추이인데 여기 보시면은 공통적인 부분이 상반기 때까지는 힘을 정말 잘 써요. 예. 근데 하반기 들어서 특히나 3분기 이후부터는 맥을 못 춥니다. 예. 이걸 보면서 느낀 생각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야 얘네들 왜 이렇게 하반기 때부터 못 올라갈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살 사람이 더 없다는 거죠. 네. 살 사람들 다 샀으니까 이게 수급적인 측면이고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내러티브가 형성됐던 거, 스토리가 형성됐던 거, 이게 실제로 투자자들한테 숫자로 보여주지 못하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생각해보는 게 내년도 주도주는 과연 뭐가 될까라고 하면은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반도체가 제일 유력합니다. 그리고 테마단에서는 AI가 제일 유력하지 그렇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이어서 차트를 좀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은 우리나라 2004년부터 우리나라 연도별 주도주들로 불렸던 애들의 주가 변화 추이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차트에서는 주도주로서 그 부각을 받았지만 그 힘이 1년 이상을 못 갔던 애들이 대부분이었죠. 근데 과거에 뭐 2004년도나 2004에서 2008년도 뭐 현대중공업, 포스코 같이 조선기계 철강 장세 그리고 2010년도에서 12년도까지 차화정 장세 이때 보면은 1년 이상 주도주로서 그 지위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도출해 볼 수 있는 시사점은 주도주로서 형성되기 위한 첫 번째 요건, 그러니까 주도주로서 스타트를 끊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러티브가 잘 만들어지면 돼요. 유튜브 영향력까지 합쳐서. 네. 그리고 그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내러티브를 계속해서 숫자를 보여줘야 되는데 예. 이번에 2차 전지가 살짝 거기에 대해서 좀 부족한 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내년도에 뭐 2차 전지 주도주 뭐 얼마든지 뭐 될지 안 실적이 될지는 다시 이제 또 그렇죠. 좋아지면은 모르는 일이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 또 다른 주도주가 같이 등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게 저는 지금 반도체 그리고 AI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뭐 수출이나 메모리 가격 지표상으로 바닥치고 올라오고 있고 또 미국이 뭐 바이든이 되건 트럼프가 되건 당선이 되건 그들에게 있어서 정책의 공통 분모에는 첨단 인프라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인프라에 대한 그 드라이빙 정책을 유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재료들, 필요한 중간재들은 반도체, 기술들은 AI.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얘네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개의 업종과 테마가 주도 업종, 주도 테마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제가 4분기부터 이 주식들, 이번 4분기부터 이 주식들 담기 좋다라고 아까 자동차와 함께 말씀을 드린 것도 자동차는 뭐 내년도에 뭐 1, 2분기에 힘이 좀 빠질 수도 있겠지만 반도체는 내년도에 좋을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차트를 보여드리면은 이 업종들의 흐름들을 이 주도주들의 특징들을 보면은 4분기가 제일 약해요. 네. 이거는 달리 말해서
내년도에 주도주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주도주를 사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하나 좀 그 우려되는 것도 네. 있어요. 최근에 며칠 사이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뉴스가 한은에서도 걱정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계부채가 아, 3분기에 그쵸. 15조 증가했다. 역대 최대. 지금 이것이 결국 내년도에 이 부채라는 이슈가 크게 나오지 않을까. 지금 부동산 PF도 내년 그쵸. 상반기에 뭔가 터질 것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개인도 그렇고 네. 자영업자도 그렇고 네. 기업도 그렇고 네. 이 부채에 대한 이슈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 증시가 좋긴 좋은데 차별화돼서 올라갈 것 같고 저는 그 대외 쪽으로 그 대외에서 실적을 발생시키는 그러니까 수출 쪽의 애들이 업종들이 유망하지 내수 관련된 업종들은 내년도에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내수가 문제가 되긴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생각도 해보고 있어요. 그 말씀하셨던 대로 내년도 뭐 상반기에 PF 문제 터질 거다. 뭐 총선이 끝나면 이거 터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다 알고 있죠. 그렇다면 과연 그게 터지도록 완전히 맞을까? 터져버릴까라고 생각해보면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완충을 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여진들 여파들은 내수는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내수 관련된 업종들은 내년도에 조금 그 경기 방어 성격 말고 나머지들은 조금 그 보수적 중립 이하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그 내수주에 대해서 그렇게 좀 약간 우려의 시각을 가지신다 그러면은 네. 요즘 또 많은 그 기관과 외국인이 매집을 하고 있는 인터넷주 플랫폼주들 있잖아요. 네이버, 네. 카카오. 네. 이것도 내수주로 봐야 되지 않나요? 아, 카카오는 뭐 그런데 저는 그래도 내수주 성격이라기보다는 성장주 성격 자체 내수 아, 뭐 네이버, 어제- 카카오가. 그렇게 돼 있고 내년도에 뭐 그 네이버 카카오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도 2분기 3분기 이때 금리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최근에 좀 잠깐 저희가 맛을 보긴 했지만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시장이 좋아진다는 거에는 그 사실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외국인의 수급 네. 이게 좀 받쳐줘야 계속 지속적으로 좋고 지수도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시각들인데 그러자면 지금 환율 이제 1,300원 뭐 깨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환율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는 우하향할 것 같은데 대신에 이제 그 빠지는 정도는 그렇게 세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년도에 그 연말까지 환율 경로를 놓고 봤을 때 정말 많이 내려가도 1,200원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대신에 막 1,350원대 이상으로 올라가는 1,300원대 위에서 노는 구간은 그렇게 길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년도 환율 여건들 저는 외국인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뭐 공매도 금지가 외국인들 떠나게 만든다 막 이 이야기 하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공매도 금지를 시켰다 이거 하나만으로 외국인이 한국 다 팔진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전 방송에서 중간중간에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외국인 대부분 다 뭐 롱온리 펀드 네. 혹은 자산 배분 펀드, 롱숏 펀드 말고 이 두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유형의 펀드 성격의 외국인들은 공매도 금지 이것도 뭐 신경을 쓰긴 쓰겠지만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게 환율에 대한 전망과 이익에 대한 전망들 이거 두 개를 많이 신경 쓰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결코 나빠지지 않죠. 네. 지금 2분기 바닥 찍고서 쭉쭉 올라오고 있고 내년도에도 이익 상향 추세는 유지가 될 것 같아요. 환율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려가긴 내려가는 그림 이것들을 같이 종합해서 보면은 저는 내년도에도 외국인 바이코리아 이어지지 않을까 이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환율하고 상관없이.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우리 환율이 사실 우리 정상 환율을 1,100원대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예, 맞죠. 그런 예, 얘기 일반적으로는. 네. 근데 이제 1,300원 정도가 적정 환율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이 요즘 많이 나와요. 아무래도 이거는 그 미국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고금리가 생각보다 좀 장기화될 거라는 것들을 외환시장에서도 반영을 해가면서 저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이 레벨은 시장이 시간이 지날수록 적응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여담이지만 그 요즘에 느낀 게 사람들이 그 악재에 대해서 약간 높은 레벨에 대해서 적응을 해 나가고 있다는 느낀 게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 4.3%대까지 내려왔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9월 달만 해도 4.0에서 4.5% 갈 때 야 지옥이다 큰일 났다라고 했는데 지금 5.0 갔다가 이를 내려오니까 천국이다 약간 이런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거 연말에 따른 뭐
회식 자리 이런 뭐 영향도 있겠지만 요즘에 택시들도 다시 잘 안 잡히더라고요. 택시비 인상했을 때 한동안 택시 되게 좀 생각보다 빨리빨리 잡혔거든요. 네. 요즘에 택시 잘 안 잡히는 거 보면은 아 사람들이 이 높은 택시비 적응하지 않고 적응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러한 것들도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100원대가 적정 환율이 아니라면 뭐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도 그 환율 높아진 환율 레벨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적응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뭐 1,300원 갔다가 1,200원대 내려가는 거 결코 나쁜 상황은 아니다. 저는 이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저희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이슈, 변곡점은 결국 미국의 금리 인하 이 그쵸. 시점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 좀 헷갈리는 게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는 금리 인하 네. 할 때는 상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 하는 거니까 그쵸. 그 전에 이미 주식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그쵸. 인하하고 나서 사든가 아니면 네. 그것도 몇 번 인하했을 때 사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쵸. 그죠. 이제까지 데이터로는 어떻습니까? 그 이제까지 데이터를 보면은 금리 인하 시기부터 주식 파는 게 맞죠. 근데 지금이랑 과거랑 전반적으로 맥락들이 달라졌잖아요. 예전에 금리 인하 배경은 경기 침체 맞고 시스템 위기 맞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한 다음에 실물 경제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소비가 살아나고 기업들의 실적이 살아나고 주식시장도 실적 장세에 진입하는 이 경로가 과거의 사이클이었는데 지금 이 사이클에 저는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그 우리나라 수출 이미 7월 기점으로 바닥치고 올라오고 있고 우리나라 실적 2분기 바닥치고 올라오고 있고 미국 S&P 3분기 기점으로 바닥치고 올라오고 있고 경기가 망가지기도 전 실적들이 이미 올라오고 있죠. 네. 이게 좀 과거랑 다른 사이클이다 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예전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했던 거 인하를 했던 논리는 경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상과 인하를 했던 건데 작년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했던 거는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인상을 했던 거고 이번에 인하를 한다면은 저는 아까 금리 인하에 대한 그 배경 둘러싼 논쟁 중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 인플레이션 이제 어느 정도 잡혔으니까 이 정도면 인하를 해도 되겠다 이 논리로 저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은 금리 인하 했을 때 그 전에 금리 인하하기 전에 주식 비중을 줄이든가 네. 과거의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전략을 세우는 거는 좀 안 맞을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그 어떻게 내년도 시장을 좋게 보시니까 그냥 비중 확대 초부터 들고 그냥 쭉 간다? 1분기 때는 변동성이 있으니까 1분기 때 굳이 많은 비중을 실으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2분기 들어서부터 비중을 확대해 나가면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내년도에 저점은 1분기 때 찍을 것 같고요. 그냥 고점은 여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점을 여름으로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때서부터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 통상적으로 8월 달부터는 항상 뭐 잭슨홀이고 9월 FOMC고 변동성들이 계속 있었고 또 계절성도 좀 존재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매 4년마다 오는 10월 달 같은 대선이 있는 10월 달에는 변동성이 제일 높았던 날이에요. 이것도 같이 고려해서 보시면은 어느 정도 2, 3분기 때 올라왔던 거 이제 가을을 진입을 하면서 좀 반납을 하지 않을까 이 경로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뭐 미국 증시하고 한국 증시하고 커플링이냐 디커플링이냐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커플링 같은데 안에서 섹터도 움직이는 거 보면 좀 따로따로 움직이죠.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그렇게 옳은 게 없고, 그러니까 네. 되게 저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네. 좀 다른 길을 갈 것이든가 미국 증시보다 이제 앞으로 신흥국 증시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네, 저도 내년에는 미국도 좋긴 좋겠지만 신흥국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달러화 강세가 제한이 된다라는 거, 또 중앙은행들 연준도 그렇고 한은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다 금리나 사이클에 들어간다라는 거, 이러한 요건들은 신흥국한테 우호적이다.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고민했던 것이 과거 IMF 우리 외환위기 때도 그랬지만은 미국의 고금리가 결국은 신흥국들의 경제를 건드리면서 연쇄 위기 상황이 빠졌던 거잖아요. 네네. 이번에도 이렇게 오랫동안 5%대 금리가 유지가 됐고 그로 인해서 분명히 부작용이 신흥국서부터 나올 것이다라고 보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 얼마 전에도 한국은행에서도 보고서가 나오고 요즘에 뭐 유튜브 경제 관련 영상들 보면 나오고 있는 게 현재 미국 경기 상황은 94, 95년도와 좀 유사하다. 이때 약간 성공적인 연착륙을 했던 사례. 근데 항상 보면은 그때 이후 2년 뒤에 우리나라 IMF를 포함해서 외환위기가 발생했잖아요. 그 금리 상승에 대한 여파들로.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과거 그 사이클대로라면은 이번에도 또 동일하게 반복되지 않을까 이 생각 해보게 되는데 이거는 이미 그 당시 때랑 지금이랑 국가들 다 외환보유고 쌓아놓은 거나 또 경상수지 같은 거 쌓아놓은 것들 레벨 자체가 많이 달라져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신흥국들 외환 위기, 외환 불안들 올 수는 있겠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좀 차별화돼서 한국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대외 건전성 되게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아졌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신흥국발 외환위기급 충격들이 불확실성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좀 덜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한지영 책임연구원 모시고 올해 연말 장세를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세우고 대비해야 될지, 내년도 시장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여러 관점에서 좀 살펴봤고요. 네, 아마 잘 참고하셔서 전략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